아메리카 내부에 이 같은 장애물에서 빗어진 여러 가지 결과 가운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만하다. 식량 생산은 미국 서남부와 미시시피강 뉴욕으로부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의 곡창지 내인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로 확산되지 못했다. 결국 그곳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적당한 가축 작물이 없어서 수렵 채집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데스 고지대의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을 끝내 멕시코 고지대에 도달하지 못해 중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가축화된 포유를 하는 개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의 작물화된 해바라기가 중앙아메리카에 도달하지 못했고 중앙아메리카에 가축화된 칠면조가 미국 동부나 남아메리카로 전파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옥수수와 잠기류가 멕시코 농경지부터 미국 동부 농경지까지 1100km 남짓한 거리를 통과하는 데는 각각 3000년과 4000년이 걸렸다. 미국 동부에 옥수수가 도착하고 나서도 7세기가 더 지나서 비로소 북아메리카 기후에서도 생산성 높은 옥수수 변종이 개발되어 미시시피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다. 이처럼 옥수수, 잡두류, 호박 등이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 서남부까지 전파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을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작물들은 동쪽과 서쪽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종이 다시 작물화되거나 가까운 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지할 수 있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장애물 때문에 그렇게 어떤 곳에서 다발적으로 작물화된 농작물이 많았다. 각종 장애물이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에 미친 영향도 인상적이지만 인류 사회의 다른 여러 특징에도 영향이 컸다. 원래 지중해 동부에서 탄생한 알파벳은 영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유라시아의 거의 모든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었다. 다만 중국의 문자 체계에서 파생된 문자를 사용하던 동아시아 지역만 예외였다. 그러나 신대륙의 유일한 문자였던 중앙아메리카의 문자 체계는 그것을 채택했을 직한 안덱스와 미국 동부의 복잡한 사회에 전파되지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장난감 일부로 발명된 바퀴는 안데스에서 가축화된 나마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신대륙에서는 바퀴 달린 운송수단이 탄생할 수 없었다. 구대륙 동쪽에서 서쪽까지 길이는 마케도니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각각 5,000km, 몽골 제국이 1만 km 가량이었다. 그러나 중앙아메리카의 제국과 국가들은 북쪽으로 1100km쯤 떨어진 미국 동부의 추장사회이나 남쪽으로 1900km쯤 떨어진 안데스의 국가들과 아무런 정치적 관계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소문조차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언어 분포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유라시아에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심한 것은 언어 분포에서 반영되고 있다. 언어학자들은 유라시아의 언어 중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연항은 게 어족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한다. 각각의 어중에는 많으면 수백 개에 이르는 관련 언어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도 유럽 어족의 언어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힌디어 등 약 144개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꽤 많은 어족이 넓고 연속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가령 인도 유럽 어족의 분포 지역은 유럽 대부분 지역은 물론이고 동쪽으로 소아시아가 많은 지역과 인도까지 포함된다. 언어학적, 역사학적, 고고학적 증거는 모두 이 넓고 영속적인 각각의 지역이 어느 공통조어가 팽창하면서 여기저기 분화되어 여러 개의 관련 언어로 이루어진 어족이 형성된 결과임을 명백히 입증한다. 이 같은 팽창은 대부분 이 공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식량 생산자라서 수렵 채집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장과 17장에서 중국 티베트 어족과 오스트레일리아 어족을 비롯한 동아시아 어족들이 걸어간 역사적 팽창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 1000년 사이에 발생한 주요 팽창 중에 유럽에서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로 팽창된 인도 유럽 어족의 경우 동유럽에서 시베리아 일대로 팽창한 러시아의 경우 중앙 아메리카에서 서쪽으로 터키까지 팽창한 터키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의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북극 지방의
에스키모 알루트 어족과 알래스카, 캐나다 서북부, 미국 서북부의 나데네 어족을 제외하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언어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대규모 언어 팽창 사례가 별로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자 대부분이 에스키모 알루트 어족과 나데네 어족 이외에는 뚜렷한 다수 언어군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견해에 따라 600에서 2000개로 추산됨에 에서 발견되는 증거로는 100여 개의 언어군이나 개별적 언어로 분류하는 보도가 고작이라고 생각한다. 논쟁 대상이 되는 소수 언어는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의 견해로 그는 에스키모 알루트 어족과 나데네 어족을 제외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를 모두 합쳐 연화문계 어파로 이루어진 아메린드, 아메리카 인디언 어족이라는 하나의 큰 어족으로 분류한다. 그린버그가 주장하는 어파들의 일부 그리고 그보다 전통적인 어학자들이 파악했던 언어군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식량 생산에 기이한 생대류 인구 팽창의 흔적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흔적 속에 중앙아메리카, 미국 서부의 오토와 주택 언어, 중앙아메리카의 만개의 언어, 미국 동남부의 나체스목스 기계 언어, 서인도 제도의 아라와크계 언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의 분류에 대해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신대륙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의 복잡한 사회들이 팽창하는 내 어려움이 많았음을 반영한다. 만약 아메리카 원주민 중 식량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농작물과 가축을 가지고 퍼져나가서 수렵 체질매를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면 유라시아처럼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 어족들이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므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들 사이의 관계도 지금처럼 논쟁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퀴와 문자의 언어로 본 원주민 사회의 고립성. 이상으로 우리는 유럽인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궁극적 요인을 확인했다. 그것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유라시아에서 훨씬 빨랐던 점, 유라시아에는 작물할 만한 야생식물은 물론이고 특히 가축할 만한 야생동물이 훨씬 많았으므로 결국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이 더욱 우수했다는 점, 그리고 유라시아에는 대륙 내의 확산을 방해하는 지리적, 생태적 작물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었다. 네 번째이면서 아직은 불확실한 또 하나의 궁극적 요인은 몇 가지 문물이 남북 아메리카에는 발명되지 않았다는 알쏭달쏭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 아메리카의 복잡한 사회는 물자와 바퀴를 발명하는데 안데스의 복잡한 사회는 대략 비슷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발명하지 못했다는 것. 바퀴는 중국에서 그렇듯이 인력이 움직이는 외바퀴 손수레에 이용해도 쓸모가 많았을 텐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한때 장난감으로만 사용되다가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수께끼에서 우리는 똑같이 알쏭달쏭한 랜드를 떠올리게 된다. 바로 태즈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 등 고립된 소규모 사회에서 몇 가지 문물을 발명되지 않았거나 기존의 발명이 사라져버린 일들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 아메리카는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남북 아메리카의 총 면적은 유라시아 면적의 76%나 되고 1492년 당시 아메리카 인구도 유라시아 인구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되지 않아서 각각의 하나의 섬과 같았다. 따라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바퀴와 문자의 역사는 진짜 섬에 존재했던 인간 사회에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형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스칸디나비아인이 아메리카로 이동한 이의 의미.
아메리카 사회와 유라시아 사회는 적어도 지난 1만 3천 년 동안 따로따로 발전하다가 지난 1000년 사이에 마침내 충돌했다. 그때까지 구대륙 사회와 신대륙 사회의 접촉은 베링 해협 양쪽의 수렵 채지민 사이에서 이루어진 접촉이 전부였다. 베링 해협에서는 알래스카에 살던 소규모 이누이트족, 에스키모인족이 해협 건너편의 편의 시베리아 해안에 정착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라시아로 이주한 경우는 그것뿐이었다. 유라시아인이 아메리카로 이주한 사건 중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사건은 북극과 북극권 이남에 살던 스칸디나비아인이 이동한 일이다. 스칸디나비아인 874년에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로 이주했고 986년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로 다시 이주했으며 마지막으로 1000년에서 1350년에 그린란드에서 북아메리카 동북쪽 해안에 자주 출몰했던 남북 아메리카를 통틀어 스칸디아인이 남긴 유일한 고고학적 유적은 루펄드랜드에서 발견된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인의 여러 전설에 빈란드라고 불리는 지역이 바로 그곳이들이지만 이들 전설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인은 그보다 북쪽에 있는 랜드라도 반도와 베핀섬 해안에 더 상륙했다고 한다. 아이슬란드 기후에서는 목촉과 지극히 제한적인 농업이 가능했고 면적도 지금까지 그곳이 남아있는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넓었다. 그러나 그린란드 대부분 지역은 만년빙으로 덮여 있으며 가장 온화한 두 지역인 피오르드 해안도 스칸디나비아식 식량 생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인구는 수천 명을 넘지 못했다. 그들은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식량과 철, 내부라도 해안에서 수입하는 목재에 계속 의존해야 했다. 스칸디나비아인이 차지한 기간을 포함해 그 이전과 이후에도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 수렵 채진민은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터섬을 비롯한 폴리네시아 일대의 외딴 섬들과는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자급적인 식량 생산 사회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인구도 규모가 너무 작고 빈곤했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스칸디나비아 인구를 계속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3세기의 단기 빙하기 몇 세기 동안 세계 각지에서 기온이 급강한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음.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북대서양 일대는 더욱 추워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린란드의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워졌으므로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스칸디나비아인이 그린란드를 방문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인이 마지막으로 유럽인과 접촉한 것은 1410년 항로를 벗어난 아슬란드인의 배 한 척이 그린란드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리고 1577년 드디어 유럽인이 다시 그린란드를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의 스칸디나비아인은 15세기에 이미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986년에서 1410년에 스칸디나비아인이 갖고 있던 선박 기술을 감안한다면 북아메리카 해안은 사실상 노르웨이에서 직접 건너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따라서 북아메리카 해안을 방문한 스칸디나비아인은 겨우 300km 남짓한 데이비스 해협 건너편 그린란드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근근히 살아가던 소수 인구가 남북 아메리카를 탐험하고 정복해서 그곳에서 정착한 가능성은 전무한 형편이었다. 뉴펀드랜드에 존재하는 유일한 스칸디나비아 유적지도 사실은 수십 명 정도가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월동용 중둥지에 불과했다.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따르면 스크랭링이라는 사람들의 빈란드에
준둔지로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마 뉴펀드랜드의 인디언이나 도시 에스키모인이었을 것이다. 그린랜드의 스칸디나비아에는 중세 유럽이 가장 멀리 파견된 전초부대였고 그들이 겪은 운명은 고고학에서도 아직도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린란드 최후의 스칸디나비아인은 과연 굶어 죽었을까? 배를 타고 떠났을까? 에스키모인들과 결혼했을까? 아니면 질병이나 에스키모의 화살에 쓰러졌을까?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이 같은 의문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칸디나비아인이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지 못한 궁극적 이유들은 매우 분명하다. 그들이 실패한 까닭은 결국 그들의 발원지 노르웨이와 목표지 그린란드와 뉴펀드랜드 시대의 980년에서 1410년 문제로 유럽이 가지고 있던 식량 생산, 기술, 정치 조직 등의 잠재적 이점에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이 활발하지 못한 높은 위도에서는 몇몇 스칸디나비아인이 가진 철기도 에스키모이나 인디언 수렵 채집인들이 돌과 뼈와 나무로 만든 도구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북극 지방에서의 생존 기술에 대해서는 에스키모나 인디언이 세계 최초 전문가들이었다. 더구나 그 스칸디나비아인은 유럽에서도 비교적 빈곤한 국가로부터 그나마 야속한 지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스. 유라시아인들의 남아메리카 식민 정책. 남북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려는 유라시아인들의 두 번째 시도가 성공을 거둔 까닭은 발원지, 목표지, 위도, 시대 등에 있어서 유럽의 잠재적 이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르웨이와 달리 스페인은 탐험을 지원하고 식민지의 뒷돈을 댈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 아메리카의 스페인 소유지는 식량 생산에 매우 적합한 아열대 지방이었다. 처음에는 주로 아메리카산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유라시아의 가축, 특히 소와 말도 함께 키웠다. 스페인이 대서양 건너편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1492년부터였고 15세기는 항해술, 돛, 선박 설계 등 구대륙의 여러 사회, 이슬람,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가 발전시킨 기술들을 결합한 유럽의 해양 선박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시대였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건조되고 스페인들이 선원으로 배치된 이 배들은 서인도 제도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에는 스칸디나비아인들의 식민지 개척을 방해했던 그린란드 같은 병목 현상이 없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자 곧 유럽의 대여섯 국가가 동참했다. 아메리카에 생긴 최초의 유럽 정착촌들은 1492년 콜럼버스가 세운 정착촌을 필두로 서인도 제도에 몰려 있었다. 이들 섬의 인디언 인구는 발견 당시 100만 명이 넘쳤지만 질병, 추방, 노예와 전쟁, 무차별 살인 등으로 대부분의 섬에서 전멸되고 말았다. 1508년경 아메리카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파나마 지역에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그 후, 그 이후 본토의 대제국이었던 아즈텍과 잉카가 정복되었는데 각각 1519년에서 1520년과 1532년에서 1534년의 일들이었다. 두 경우 모두 유럽인들이 퍼뜨린 유행병, 아마 천연두가 유행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제들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많은 부분이 그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말을 탄 스페인들이 처리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월성을 지녔으며 아울러 원주민들의 분열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정치적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에 남아있던 원주민 국가들마저 유럽에 정복당했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원주민 사회는
미국 동남부와 미시시피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들 사회를 파멸로 이끈 것은 주로 유럽의 초기 탐험가들에 의해 전파되어 그들보다 앞서 전, 전진한 각종 병원균이었다. 유럽인들이 남북아메리카 각지로 퍼져나갈 때 대평원의 만단족이나 북극 지방의 세들러뮤트, 에스키모 등 수많은 원주민 사회가 역시 질병 때문에 파멸을 맞이했다. 그리고 질병으로 족하지 않을 만큼 인구가 많았던 원주민 사회는 아즈텍이나 잉카와 똑같은 방법, 즉 차츰 유럽의 직업군인과 그들의 원주민 동맹 세력이 참여하여 시작한 전면전을 통하여 파괴되었다. 이 군인들의 배후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유럽에 있는 조국의 정치적 조직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대륙에 설치된 유럽 식민지 정부의 정치 조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식민지 정부를 계승한 독립적인 신유럽 국가들의 정치 조직이었다. 비교적 작은 원주민 사회는 일반인들이 자행한 소규모의 습격이나 살인을 통해 간단히 파괴되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캘리포니아의 원주민 수렵 채집인들은 모두 약 20만 명에 달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소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굳이 전쟁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소부족은 1848년에서 1852년 많은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로 밀려들었던 골드러시 당시와 그 직후에 전멸당하거나 쫓겨났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부족이었던 야이족은 인구 약 2,000명의 화기를 갖지 못한 상태였는데 무장한 백인 정착민들이 네 차례 습격한 끝에 전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865년 8월 6일 새벽에 17명의 정착민들이 야이족의 한 마을을 습격한 사건, 1866년 어느 협곡에서 야이족을 기습하여 학살한 사건, 1867년경 어느 동굴로 추적해 가서 33명의 야이족을 학살한 사건, 그리고 1868년경 또 다른 동굴에 갇혀있던 30명가량의 야이족을 카우보이 4명이 몰살한 마지막 학살 등이 그것이다. 고무 붐이 한창이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아마존의 많은 인디언 집단이 일반 정착민들에 의해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되었다. 정복의 마지막 단계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야노마족, 야, 야노마모족을 비롯하여 지금껏 자율성을 지켜왔던 아마존 인디언 사회들이 차츰 질병에 굴복하거나 광부들의 손에 살해되거나 점점 선교사 또는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식량 생산과 생리에 알맞은 가장 온화 지역에서 인구가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모두 제거해 온 것이다. 현재 북아메리카에 남아있는 상당 규모의 공동체는 주로 보호구역 또는 유럽식 식량 생산이나 광업에 부적합한 땅, 가령 북극 지방이나 미국 서부의 건조 지역에서 살고 있다. 아메리카 열대지방의 원주민들도 구대륙 열대지방에서 들어온 이민자들, 특히 아프리카 흑인 그리고 수리남의 인도인과 자바인들이 에 의해 교체된 경우가 많다. 중앙아메리카 일부 지역과 안데스 일대에는 원래부터 아메리카 원주민 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유행병과 전쟁을 겪은 후에도 오늘날 많은 인구가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혼혈이다. 특히 안데스 고지대가 눈에 띈다. 이곳에는 유럽인의 유전자를 가진 여자들이 생리적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도 안데스산 농산물들이 식량 생산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곳에도 문화와 언어는 구대륙의 것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
북아메리카에는 원래 수백 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187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사용되지 않으며 그나마 이 187개 중에서도 149개는 노인들만 사용할 뿐이고 어린이들이 새로 배우지 않으므로 거의 사어에 가깝다. 신대륙에는 약 40개국이 있지만 오늘날의 그 모두가 인도 유럽계 언어 또는 크리올어, 주로 문자가 없던 공동체에서 서유럽어를 단순화시켜 토박이 말로 굳어진 언어를 공동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등의 국가에서조차도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유럽계가 압도적이며 카리브 해안 연안의 몇 나라에는 아프리카계 흑인 지도자들이 그리고 가이나, 가이아나에는 인도인 지도자들이 있다.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북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최고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 대신 구대륙 사람들, 유럽, 아프리카인 아시아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남북 아메리카의 전체 인구는 1492년 당시에 약 10배에 달한다. 현재 남북 아메리카의 인구 구성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인종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지난 500년 사이에 일어난 이 같은 인구 변동,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그 어느 대륙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진 궁극적으로 BC 11,000년에서 AD 1년에 벌어진 여러 일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19.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됐는가? 아프리카인들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아프리카에 대해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 사람도 직접 그곳에 가보면 매우 놀라운 첫인상을 받게 마련이다. 신생 독립국 나미비아의 수도 빈투우크의 길거리에서 나는 흑인 헤레로족, 흑인 오암보족, 백인, 흑인도 백인도 아닌 남아족 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교과서에 실린 사진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들이었다. 한편 빈투우크 바깥에서는 종전에 널리 퍼져 있던 칼리아라 부시먼의 마지막 후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나미비아에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도로 표지판이었다. 빈투후크 시내의 어느 주요 도로에 베링노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나라의 지배층이 아직도 뉘우칠 줄 모르는 나치 잔당이기에 나치 독일이 악명 높은 관료이며 공군 창설자였던 헤르만 괴링의 이름을 따서 도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그 도로는 지금의 나미비아 인 아프리카 서쪽에 있던 독일 식민지를 건설한 관료, 즉 헤르만 아버지인 하이니 괴링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이니 역시 문제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유럽의 이주민들이 아프리카인에게 가한 공격 중에서 가장 지독했던 사건, 즉 1904년 독일의 헤이르족 말살시키려고 했던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이웃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의 이목을 더 많이 끌고 있기는 하지만 나미비아도 식민지 시대를 청산하고 다민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본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